네, 안녕하십니까.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의 이승석입니다. 대한민국 투자의 중심,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최전선 마켓 이슈 투데이에서는 5년 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이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 원인이 있겠죠. 이 원인을 먼저 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뭐 전체 시황에도 그렇고 수급에도 그렇고요. 또 업종과 종목에도 영향이 크겠죠. 이 문제 좀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유독이 이 원달러 환율, 특히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문제 좀 자세히 짚어보고 또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해지고 있는 이 원샷법. 뭐 기업들한테 뭐 상당히 뭐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되겠죠. 또한 관련해 가지고 수혜주가 어느 종목군 또 어느 기업 집단이 될지도 좀 자세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끝까지 저희하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투자 월드컵에서는 역시 뭐 오늘 시장에서 또 가장 수익률이 좋았었던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보겠고요. 베스트 파트너 코너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었던 종목 3개 선정하고 주가에 대한 집중 분석 그리고 또 관심주 대기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다시 조정폭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불안하시죠? 이 불안감 저희하고 함께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2명의 전문가하고 함께합니다. 윤보험 PB, 양태현 파트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이 2명의 전문가와 시장 얘기가 앞서서 박세진 PB가 오늘 시장 이슈 쟁점 브리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세진입니다. 그동안 최근 계속해서 지금 증시가 방향을 좀 못 잡고 있는 흐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루의 재료가 그날, 당일, 그리고 그 다음날 정도까지밖에 이어지지 못하는 그 이른바 연속성이 없는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 초 들어서까지만 해도 이제 전 세계 그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그 부분적인 양적 완화 기조가 또 강해지게 되면서 위험자산 선호에 대한 현상이 또 강해지는 그런 시장을 또 기대를 했습니다만 어제 미국 시장에서 그 유가의 그 5% 이상의 급락이 또 많은 것을 또 바꿔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환율 충격이 또 국내 시장에는 또 큰 폭으로 좀 다가왔던 부분인데요. 전체적인 지금 달러 인덱스와 그리고 엔달러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좀 세 개를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원달러와 엔달러는 역축이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빠지면 빠지는 대로 좀 표시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아시아 통화 대부분이 달러 인덱스 대비해서는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만 그 엔화 같은 경우에는 또 거꾸로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강하게 반영이 되게 되면서 오히려 엔화는 그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좀 있었고요. 그 엔화 가치가 절상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화 같은 경우는 거꾸로 또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또 N은 단기적인 또 N고 현상을 좀 만들어내고 원화 같은 경우에는 그 5년 6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당연히 그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엔화가 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또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환율에 대한 방향 자체도 그렇고 전 세계 그 모든 그 시장 주변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 주변 팩터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자산 선호와 위험자산 선호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또 교차되기도 하고요. 갈피를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 1월 한 달 동안 진행됐었던 원자재 동향의 추이를 살펴보면 명확하게 좀 그림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하락폭이 컸었고 상대적으로 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이라 라든지 그리고 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시장에서도 플러스권을 좀 유지를 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조가 2월 달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전망이 좀 필요한 시점이죠. 유독 또 유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자주 나눌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특히 그 최근 10년간을 살펴보니까 WTI가 전 세계에 미치는 특히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했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의외로 그 러시아나 브라질과 같은 그 에너지 수출의 그 주요 경제적인 그 이슈가 다 몰려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도 오히려 대한민국 증시가 전 세계에서 5번째로 WTI 가격의 그 순의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은 사실 좀 놀라울 수가 있는 부분이죠. 최근 10년 동안 그 전 세계에서 5번째 자산, 그 글로벌 지수 S&P 500, 영국과 글로벌 하이힐드 펀드를
이어서 대한민국 증시가 유가와 상관관계가 높았다라는 부분, 앞으로도 유가 향방을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가 자체의 또 전망이 또 부정적으로 또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죠. 5% 떨어졌기 때문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계절적인 비수기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특히 뭐 최근에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 2월, 3월에 접어들게 되면 그 1년 동안 가장 유가 소비가 적은 그 계절적인 비수기에 돌입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가의 하락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좀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보셨다시피 전 세계 시장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에 영향이 큰 만큼 또 이런 부분들이 시장 방향성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귀추가 좀 주목이 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증시에서 뉴욕과 서울에서는요, 원달러 환율 5년 8개월 만에 장중 최고치를 건드렸습니다. 엔화와는 또 다른 흐름이고 최근에 기대했던 부분과는 또 다릅니다. 증시 영향에 대해서 또 분석이 필요하겠죠. 옥석 가리기와 그 수혜주 그리고 또 불리한 쪽 섹터까지도 좀 점검을 해보겠고요. 원샷법이 내일 국회 통과가 좀 유력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계속해서 뭐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라든지 전체적인 지주회사에 대한 논리를 여기서 또 찾아보려는 움직임들이 강한데 이에 따른 수혜주에 대해서까지도 좀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PB 수고했고요. 잘 들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많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오늘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풀리는가 싶었었는데 뭐 아시는 대로 원달러 환율이 5년 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1달러당 그 1219원 30전, 그러니까 1220원까지 거의 근접하는 수치까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 환율에 상당히 민감한 증시죠. 먼저 환율 상승의 원인부터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환율이 갑작스럽게 급등하고 있는지. 또 최근에 앞에서 또 뭐 박세진 PB가 설명했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유달리 한국의 원화 가치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태원 차장이 먼저 원인부터 좀 짚어주시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자금에 대한 이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유가에 대한 흔들림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원화의 약세를 불러일으키겠죠. 상당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우리 증시 또한 수출의 지표가 수출액이 마이너스 18.5% 1월달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증시도 우리 정책 당국도 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심이 또 원화 약세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그 북한의 미사일 관련된 부분이죠. 북핵 리스크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투심을 좀 흔들어 놨고요. 그 결과 원화의 약세, 굉장히 복합적인 뭐 3중, 2중, 3중에 대한 이런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윤모 PB가 뭐 양태원 차장이, 양태원 파트너가 짚어준 내용 외에 네. 또 부연해서 그 원인을 찾을 내용이 있습니까? 최근에 증시가 부진했었던 그 지역들을 봤었을 때 선진국 쪽에서는 일본이 이제 환율에 대해서 증시가 많이 그 상관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또 이머징 쪽에서는 중국 쪽이 그 상관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어느 쪽, 일본 쪽에 있어서는 엔화가 좀 상승을 했었을 때, 엔화가 절상이 됐었을 때 오히려 증시에는 부담이 되고 또 중국 쪽은 반대였었죠. 이렇게 환율에 있어서 증시에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있겠지만 이번에 있어서는 사실상 경제적인 요건 때문에 환율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서서 말씀 주셨던 그런 요인들이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그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의 우려감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중국의 엔화가 절하가 될 것이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그 글로벌 전문가 그루들이 좀 있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도 위안화죠? 네네 위안화의 그 절하에 대해서만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머징 마켓의 통화 전체적인 게 있어서 약세가 이끌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그 펀더멘탈이 과연 지금 뭐 수급을 빨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그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윤보원 PB가 지금 이제 어쨌든 환율 투기 세력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죠. 네. 최근에 뭐 이제 조지 소로스 같은 이 퀀텀 펀드 쪽에서는 위안화 약세에 베팅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근데 이 위안화에만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나 아시아 쪽 전체 통화를 바스켓으로 묶어서 지금 현재
하락에 배팅하고 있다고 얘기 나오고 있죠. 예, 실제로 오늘 뭐 우리나라가 가장 그 아시아권 내에서도 두드러진 환율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한 달 정도의 텀을 놓고 봤을 때 그 JP 모건에서 발표하는 신흥국 통화지수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2% 이상 좀 하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이제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 2.6% 가량 이제 절하가 됐고요. 그 이 비슷한 절하폭을 보이는 쪽이 원 헤알 그 마이너스 3.5% 그리고 루피 달러가 마이너스 2.2%. 그래서 그 일본 엔화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시아 이머징 신흥국 통화들 같은 경우에는 2% 이상의 급락을 보였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위안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촉발을 했었고 최근에 뭐 조지 소로스 같은 그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뭐 투기 세력들이죠. 투기 세력들의 뭐 거장들이 나와가지고 공공연하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추가적인 절하에 대한 압박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저희가 또 현실하고 또 팩트를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파생 시장에서 그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로섬인 시장인데 여기서 그 본인들의 포지션을 아무리 그쪽에 대한 강한 그 확신을 있다고 하더라도 포지션을 그렇게 공공연하게 노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거의 뭐 작전을 노출하다시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건데 그럴 경우가 이제 과거에도 거의 뭐 특정 포지션에 지금 크게 베팅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을 때는 실제로 그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죠.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던 것들을 서위 얘기하는 설거지, 이제 나머지 그 잔존 헤지 펀드들이 들어와서 그 포지션으로 들어오면은 오히려 또 조지 소로스 같은 그 또 큰 규모의 헤지 펀드들은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지나치게 그쪽에 대한 그 하방에 대한 그 가능성을 크게 열어둘 필요는 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그 홍콩의 위안화 외환 시장, 네네. 시장 쪽 동향에서 본다면은 중국의 고시환율, 그러니까 위안화 고시환율하고 또 스프레드가 또 벌어졌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또 벌어지게 되면 그게 좀 위험 요인이었지 않습니까? 예.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또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간극을 못 좁히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역시 그러면 약세 배팅이 들어오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당국도 사실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이 이제 환율 부분입니다. 총력 방어법 얘기까지 나오고 예.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행간을 잘 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그 자꾸 이제 시장에 대한 해석 자체를 저희가 특정 주체 이제 의중을 가지고서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대서 경제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중국이 그럼 뭐 위안화 절하를 실제로 원하느냐 혹은 뭐 절상을 원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은 통제된 변동성 안에 위안화가 움직이길 원하는 게 그게 사실은 팩트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그 SDR 편입 이후에 올해 이제 6월 이후 실질적인 운용이 그 SDR 편입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지나친 그 환율의 변동성을 보일 경우에 이 SDR 편입에 대한 실질 편입에 대한 부분들이 유보 내지는 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국이 필요한 그 위안화의 태완화의 그 목표에 대해서 그 좀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절하라든지 절상에 대한 포지션이 아니라 특정 그 밴드 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변동성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시장이 뭐 중국이 뭐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싶어 한다, 혹은 뭐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싶어 한다 이런 식의 오해를 좀 눈덩이처럼 키우는 거는 크게 좀 현실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들었고요. 현재 시간에 그 영국 외환시장 쪽의 추이를 보게 되면요. 지금 제가 뭐 제 컴퓨터 화면이 좀 잡혔으면 좋겠는데, 달러 대비해서 전 세계 통화들이 대부분 다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면 전부 다 빨간 색깔이죠. 그러니까 달러 대비해가지고 이종 통화들이 대부분 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호주 달러가 현재 0.26%, 영국의 파운드화가 0.76% 정도 상승, 캐나다 달러 현재 0.9% 상승, 유로화도 역시 0.3%, 뭐 안전 통화라고 하는 엔화도 0.7% 내외권 상승하고 있고, 브라질 해화라도 한 1%, 멕시코 페소도 0.6%, 뉴질랜드 달러 2% 등 주요국 통화가 다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감안한다면 내일 쪽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 좀 누그러질 것 같기는 합니다. 문제는 근데 이게 이제 추세화된다면, 추가적으로 원화 가치가 약해진다면 또 증시에 영향이 있겠죠. 방향성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양태원 파트너가 보기에는 이 원달러 환율의 지금의 원화 가치 약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전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북한 일단은.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이게 좀 누그러질까요? 예, 단기적인 쪽으로 드라이브를 그쪽에 걸어놨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게 또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뭐 반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그렇죠.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도 일단 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지,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을 시켜줄 만한 요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외국인의 매도는 원화의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공매도에 대한 환매수에 대한 부분은 외국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도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로 돌릴 만한 그만큼의 임팩트 있는 요인은 없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약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뭐 다행인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달러 가치가 약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상품 시장 쪽에서 유가가 그래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 선물 가격은 30달러를 다시 회복을 하면서 2.2%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환율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 상품 시장 쪽의 움직임이 어제하고는 좀 다소 다른 움직임입니다. 윤보은 PB도 환율의 방향성, 그러니까 추가적인 네. 원화 절하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건지 이 방향성 문제를 좀 짚어주시죠. 뭐 지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장기 추세화되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원화의 환율 급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상단 그 박스권의 가장 상단선에 있다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 더 상단이 많이 위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좀 봤었을 때는 사실 환율 자체가 계속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출렁출렁 움직이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그보다는 시장이 환율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미국에 있어서의 그 캔자스시티 연방 그 총재 자체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오히려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3월 달에 뭐 유럽에 있어서는 양적 완화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지금 경기가 굉장히 꾸준하게 개선이 된다라는 거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 있어서도 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우려로 내걸고 있는 그 문제 중에서 가장 그 크게 좀 우려가 되는 것이 바로 유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유가에 있어서도 지금 그 산유국들이 감산에 대한 그 방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산유국에 있어서도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와 그 고정 환율제로 가고 있는 페그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달러에 대해서 뭐 같이 따라가다 보고 그 자국의 화폐 가치를 올리려고 하면 그 달러를 계속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그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있어서 카자흐스탄이 그 페그제를 포기하면서 자국의 화폐 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그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선례 때문에 그렇다면 그 차선책으로 가질 수 있는 키는 산유국에 있어서의 생산량을 감산하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유가에 있어서도 하락 방향이나 아니면 국내의 증시나 환율이나 이런 불안 요소들이 이제는 조금은 무마가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정 국면 속에서의 변동성 확대, 뭐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요약은 제가 잘하죠? 네. 요약 전문입니다. 박세진 PB한테 이제 이 문제를 좀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 원인은 일단 우리가 좀 알았다고 가정하에 문제는 이제 국내 증시에 최근에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나아지고 있었죠. 좀 풀리는 수급을 좀 동향을 보였었는데 오늘 환율이 급등하니까 뭐 여지없이 외국인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네. 그죠? 주식도 많이 팔았고 또 선물도 대규모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 환율이나 유가가 외국인의 역시 투자 심리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뭐 환율의 방향성 전망과 맞물려 가지고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더 나온다면 또 증시가 또 부진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과하긴 해요. 그 외국인들이 지금 그 액션을 진행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바로미터로 그 신흥국의 그 통화에 대한 방향성들, 그 일시적으로라도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추가적인 약세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지금 글로벌 국제유가가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그 상관관계도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또 대한민국 증시는 또 강하게 반영이 되죠. 어쩔 수가 없이 그 주변 여건들이 또 증시 하락에 가까운 그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또 수급은 또 연속성을 못 갖고 또 매도로 돌아섰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 게요. 그 유가 같은 경우가 이제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 자체가 뭐 역설적으로는 제일 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적어도 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에너지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사실 S&P 500에서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 그리고 전체 미국의 기업들이 내고 있는 이익 중에서 그 에너지 기업들이 내고 있는 이익의 비중이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마치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증시에서 조선업종이 과거에 이제 큰 폭의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뭐 거의 뭐 몇 퍼센트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종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에 큰 영향 없고 전체적인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그 시장의 바로미터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투자 심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만, 실물 경기 측면에서 그 아주 좀 객관적으로 미국 경제에다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봤을 때는 과거보다 영향력이 훨씬 줄어들어야지 맞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유가가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부분은 그 변동성이 주는 공포가 사실은 훨씬 더 큰 부분이고, 또 일부 투기 세력들의 투기 방향에 따른 또 이제 시장에 대한 그 방향성 베팅,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시장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은 좀 냉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거의 이제 뭐 이거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막바지에 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가라든지 뭐 환율 부분에 대한 부분들 좀 과도한 영향은 어느 정도 좀 클라이막스 외국인들 매도도 지금 현재 뭐 추가적으로 더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죠. 예, 지난 뭐 지긋지긋했었던 그 38거래일간의 37거래일간의 순매도 뭐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세진 PB도 타고난 이 주식쟁이네요. 몸도 안 좋은데 주식 얘기 물어보니까 끊임없이 얘기하는. 고맙습니다. 예. 예, 알겠고요. 양태원 파트너도 외국인들의 이 수급 동향이 다시 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포지션이 약세 포지션 쪽 아닙니까? 이 포지션이 돌아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이것도 아까 뭐 박세진 PB 말대로 좀 일시적인 요인이 될지, 이거 좀 분석 좀 해주시죠. 한 템포 정도는 더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유가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유가 단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란이 제재가 풀리면서 이 산유국 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는 약간 패권 싸움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해가지고 오펙에 대한 뭐 감산 합의에 대한 그 회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먼저 했었던 부분은 이 비유가 맞을진 모르겠지만은 반도체 업종에서 예전에 치킨 게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 일단 안 좋고 부실한 업체들 일단 다 퇴출시키고 나가지고 승자 독식의 논리로 갔었던 것처럼, 지금 이란까지 뛰어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약간의 패권 싸움, 헤게모니 싸움이 그 안에서 나올 가능성,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오펙에서 결과물이 나온다 그래도 오펙이라는 기구 자체가 강제성을 띠지는 않습니다. 뭐 지키건 안 지킨 건 간에 크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에요. 근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투자 심리가 너무나 안 좋으니까 거기에서도 좀 기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예상하는 예상치에서 이 싸움이 끝날 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금 약간 심화된 한 템포의 상황이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태원 파트너는 환율도 환율이지만 결국 유가가 외국인들의 수급의 방향성이 키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외국인들 수급 동향이 뭐 양태현 파트너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어떤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이전과 같은 그 극악스러운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시장의 내면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 환율이 미치는 국내 증시 영향을 이제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글쎄 뭐 외국인들의 수급은 악화되지만 뭐 과거에도 우리가 통례적으로 원화 가치가 약해지게 되면 수출주가 부각을 받았었죠. 이번에도 그럴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지 이 문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업종과 종목 쪽에 좀 영향을 좀 분석해 주십시오. 윤범 PB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뭐 기대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환율이 그 절하가 됐었을 때는 사실상 수출에 관련된 그 비중이 큰 종목들이나 업종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볼만 하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기간이라도 한번 그 주목을 해보실 만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최근 5년간의 달러 대비의 그 통화의 그 약세 아니면 강세, 이거에 대한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 나타났었는데요. 사실상 한국과 중국은 그간에 있어서 달러 대비로 해서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셨을 때 인도 같은 경우는 최근 5년에 있어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그 경제 성장률도 증가를 했고 또 증시의 그 상승률에 있어서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한국과 중국보다도 더 뛰어난 성적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있어서의 가장 그 관건은 바로 수출 경쟁력이 아니었을까라고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엔화에 대해서만 원화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엔화와의 상대적인 그 환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엔저의 형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저의 그 하단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그 기업들에 있어서는 특히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한 번쯤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있어서는 수출주보다는 내수주에 있어서의 성장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초점이 많이 몰려져 있었지만 수출주에 있어서도 이번 1분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실적에 대해서 개선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세진 PB가 좀 분석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요. 수출주가 이제 윤보은 PB는 좀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문제는 이쪽이 실적이 안 좋고 예. 최근 1월달 수출입 통계 자료를 본다면 수출이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네. 완성차가 크게 줄었고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IT 뭐 전체적으로 다 줄었는데 네. 그런 실적 부분을 이 환율이 커버해 줄 수 있을까요? 좀 영향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 환율이 이제 과거에 미치는 그 경로대로 지금 우리나라 또 특히 주요 수출 품목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의 경쟁 관계가 예전에는 이제 보완제 성격이 좀 강했다고 그러면 최근에는 대체제 성격의 그 경합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베이스로 봤을 때는 뭐 우리 환율이 그 절하된다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우리랑 수출 경합을 벌이고 있는 대부분의 그 이종 통화들이 다 같이 절하가 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화만 절하돼서 얻을 수 있는 그 수출 경쟁력 제고는 사실은 위안화 절하가 같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그게 희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한 템포 늦습니다. 위안화가 절하되면 거기에 따른 대응으로 급하게 또 원화 절하가 같이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통화는 그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 강세만 약세인 거지 수출 경합에 첨예화되어 있는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국가들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약세가 진행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으로 보이는 그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는 그 원달러 환율 베이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수출주한테 유리한 환경처럼 보이지만 막상 분기가 지나서 영업이익을 펼쳐보면 전혀 환율에 대한 효과가 지금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출 품목 중에서도 뭔가 경쟁력을 확실하게 제품 경쟁력이라든지 브랜드에 대한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쪽들이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환율 효과가 있을 때 그거를 계속 주가로 반영받는 흐름들이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뭐 의류 ODM이라든지 뭐 화장품 같은 쪽들 그래서 수출주도 약간 이제 시장에서 보는 방식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만 이렇게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경합하는 아니면 내지는 또 이제 그 현지 시장이 요즘에는 이제 좀 다양화돼 있죠. 네. 뭐 남미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동남아도 있고 한데 그쪽 통화도 약세를 보이는 게 뭐 미국에 수출하는 건 좀 호재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나머지가 좀 문제네요. 네. 실제 4분기 실적에서도 그게 반영이 됐었죠. 많이 반영이 됐죠. 예. 알겠습니다. 뭐 잘 참고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양태현 파트너도 이 문제 좀 같이 좀 짚어주시죠. 수출주 컨센서스 관련돼 가지고 수치표 하나 준비해 왔는데 이거 네. 보시면은 아실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안 보시죠.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요. 지금 반도체 업종부터 시작해가지고 42%,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38%. 자동차 부품 업종은 좀 괜찮지만 1분기 이익 전망치를 보게 되면 현대차 마이너스 5.5%, 기아차 마이너스 12.7%, 통합 1월 수출액이 마이너스 18.5%.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원화 가치가 약세라는 부분은 단기 반등을 조금 더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월 달에 나왔었던 수치 마이너스 18.5% 수출액 감소라는 이 지표 자체가 지금 최근에 일어났었던 일본의 금리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아니면 위안화 평가 절하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지표에 대한 부분 최근 정책을 그렇게 썼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6개월 최소 6개월 내지 1년 시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 것보다 향후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 당국은 난리가 났죠. 비상 걸렸고 오늘 개인 소비세 줄여가지고 민간 소비 올리겠다. 재정에 대한 부분 좀 더 확충시키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환율에 대한 부분이 좀 원화 약세를 좀 자극하는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저희 당국에서 나오는 그 정책들을 보게 되면은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주택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조여놓고 나서 지금 또 여기 확장 정책의 상충이 상장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일관적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증시는 추가적으로 한 템포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좀 심각한 상황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얘기 들어보니까 또 무거워지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원달러 환율의 지금 현재 급등, 그러니까 원화 가치 약세에 대한 증시 영향과 또 종목과 업종 간의 영향까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뭐 전문가 의견들을 좀 제가 요약해 보자면, 추가적으로 지금 당장의 어떤 환율의 변화, 그러니까 빠르게 방향이 꺾일 가능성은 아직은 조금 좀 요원하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다만 추가적인 어떤 변동성의 확대가 나오기는 좀 그것도 또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의 영향에 있어서도 유가가 좀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지금 짚어주고 있고요. 하지만 뭐 외국인들이 뭐 지난 1월 달이나 뭐 작년부터 시작했던 1월 달까지 진행됐던 이런 극악스러운 매도까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해 주고 있습니다. 종목과 업종에 있어서는 이번 원달러 환율의 이런 그 급등의 속에서도 수출주 쪽이 크게 부각되기는 환경적으로 이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얘기해 주니까요. 관련주들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지금 현재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라고 현재 뉴스에 나오고 있죠. 이 원샷법. 이게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는 요인이죠. 왜냐하면 이게 구조조정과 또 기업 간의 M&A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안이 발의가 되는 거니까요. 증시 자체에 본원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요인입니다. 먼저 윤보원 PB가 이 원샷법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차분하게 찬찬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원샷법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라고 하는데요. 기업들이 이제 과잉 공급이 좀 되고 있는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그룹사 내에서의 사업 재편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간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상법이나 세법, 공정거래법에 있어서의 규제에 대해서 좀 완화해주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건데요. 사실상 이거는 일본에 있어서도 1999년에 그 비슷한 제고가 있었습니다. 법안이 좀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은 M&A, 인수합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것이 그 굵직한 요소이고요. 지금 원샷법의 주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주요 내용에 있어서 뭐 합병으로 인해서 순환 출자를 형성했었을 때 현행에서는 지금 6개월 내에 그거를 해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뭐 1년으로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총이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예전에는 10%를 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소화를 해서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20%를 넘지 않으면 그러니까는 조금씩 그 규제 자체가 완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나오지 않는데도 좀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병을 했었을 때 신주를 출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기준 자체가 예전에는 10%였었는데 이제는 20%까지 확대가 돼서 기업들에 있어서 그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의 자회사가 단독적으로 손자 회사에 대해서 출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여러 자회사가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손자 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큰 대형 그룹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그 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아니면 현금 흐름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기업들에 있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업 재편에 대해서 좀 간소화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바람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절차를 많이 간소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기업의 인수합병, 또 구조조정, 그러니까 또 그룹사 내에서도 이 사업이 중복되는 분야가 많죠. 뭐 예를 들자면 뭐 현대그룹 같은 경우도 현대건설이 있고 건설 분야 쪽에 현대 엠코가 있죠. 네. 또 현대 ENG 있고 현대 로템에도 이 플랜트 사업 분야가 있고 이렇게 그룹에서 중복되고 있는 사업 분야를 통합함에 있어가지고 이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비용과 세제 지원이 이제 이루어지고요. 이게 이제 어쨌든 상당히 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되겠는데 그렇다면 이 원샷법의 내용을 잘 보면 증시 부양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태원 차장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그렇죠. 시가총액 사기 종목들이 자극을 좀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증시 부양에 대한 효과는 있겠죠. 그리고 한마디로 그거 아닙니까? 잘 나갈 때 사업 다각화시키고 몸집 키웠던 거 힘들었지. 절차 다 간소화 비용 줄여주고 할 테니까는 이제는 효율성 제고해. 이 한마디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원샷법이 아니더라도 지금 2008년도 그 시기에 잘 나갔었던
대표적인 공급 과잉 업종이 뭐 조선 업종이라든지 철강 업종, 자동차 업종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악화되고 수출이 악화됐기 때문에 원샷법이 아니래도 지금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어떻게든 사업 다각화시켰던 부분을 자체적으로 구조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요? 주가에 대한 부분,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 올라올 수 있고 주가에 대한 부분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시 부양 효과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세진 PB도 증시 부양 효과에 대한 부분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일본이 그 과거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실행했었던 그 인앤인 M&A법이 사실은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원샷법의 그 효과를 그렇죠. 좀 먼저 타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 기업들 오너들의 특히 불법 증여 그 여기서 관련된 그 지배구조 재편에 또 이 원샷법에 이제 간소화된 의사결정 과정이 또 악용이 될 소지가 있다 보니까 그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좀 강하게 또 걸어놓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해당 내용은 좀 원샷법에 대한 그 골자를 보시면 다시 좀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적극적인 그 기업 간 M&A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막 많은 그 이합 집산과 이제 이종 그 기업 간의 수직 M&A가 사실 수평적 M&A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고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항상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의 행사 자체가 이 가장 큰 M&A의 의사결정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쪽에 또 그 반대 세력을 가장한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작은 플레이들이 또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이제 사업 구조상 지주회사 설립에 좀 니즈가 있었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요번 기회를 10분 또 활용해서 어느 정도 그 기업의 좀 얼개를 다시 한번 짜맞추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간의 이합 집산은 사실은 좀 시장 기대만큼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지주회사가 필요한 회사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번 그 사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로 충분히 활용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듣고 보니 또 그러네요. 주식 매수 청구권 기간이 20일, 당초에는 20일이었었는데 늘어났죠. 10일, 그러니까 10일에서 이제 20일로 늘어난 네네네.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뭐 규제를 풀고는 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규제 때문에 박세진 PB는 이게 활발한 어떤 그 기업 내의 M&A나 구조조정의 촉진이 당장에 일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고 있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원샷법이 나옴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라는 건 그렇죠. 늘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곳입니다. 이게 내일 국회 통과할 경우에 관련해서 수혜가 좀 예상되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추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양태훈 파트너가 좀 추려주시죠. 지금 지주사를 시도하고 있었던 중견 업체들의 일단은 수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카프로라든지 아니면 휴원스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현대차그룹에서 일단 수혜를 가장 대기업 중에 많이 볼 것 같은데 플랜트 사업 분야가 공통 분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 롯데, 뭐 현대 엔지니어링, 뭐 합병에 대한 부분, 현대 건설이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SK라든지 한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공통 분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두루두루 대기업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중견기업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두루두루 나눠서 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이 사업 구조가 재편된 기업보다는 새로이 하려고 하는 쪽에 더 수혜를 보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뭐 삼성이 워낙 파격적인 행보로 뭐 케미칼 부분 매각하고 전체적으로 좀 또 안 되는 잘 되는 추려놨죠, 쪽들을 그렇죠. 뭐 많이 추리다 보니까 이게 쉽게 막 기업 간에 어떻게 보면 주고받기가 진행될 것 같지만 또 우리 그 오너들 정서상 사실 오랫동안 끌고 왔었던 그 사업을 쉽게 또 이제 넘겨주고 주고받고 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삼성만 내 손가락 짜그르는 느낌이겠죠. 맞습니다. 삼성만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많은 재벌 기업들한테 지금 안 되고 있는 그 사양 산업들로 치부되는 그런 산업들은 어떻게 보면 모태 산업 같이 오랫동안 좀 자리매김을 했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기대는 좀 현실적으로 약간 좀 접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에코프로 같은 업체들 에코프로. 2차 전지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하려는 계획을 발표를 한 바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신성장 산업을 따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장의 수익성이 안 나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 산업하고 좀 이익 상충을 좀 만드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종사업부 부분을 사업부 부분으로 이제 떼어내고 어떻게 보면 기존 캐시카우 부분은 뭐 이제 지주회사가 가져가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그 투자라든지 기업의 효율성 자체가 좀 좋아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작은 회사들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새로운 그 신성장 동력을 가진 업종이나 섹터에 도전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그 사업 부문과 사업 지주 부문을 좀 분리해서 이런 구조를 취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삼성에너지 같은 종목도 이 물적 분할, 그러니까 기업 분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기업도 좀 수혜가 예상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을 거겠죠. 그 골프존 같은 경우가 사실 뭐 유한홀딩스와 그 골프존을 이제 나누게 되면서 그렇죠. 좀 이제 앞으로 좀 성장 캐파가 있는 쪽들은 골프존 쪽으로 몰아놓고 그리고 좀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산군들은 유한홀딩스 쪽으로 가져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원화했었던 게 또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었던 것처럼 오히려 대기업 집단보다는 중소기업 중에서 이렇게 좀 수직 계열화나 아니면 구조 조정 또 내지는 뭐 물적 분할, 뭐 인적 분할 뭐 이런 기업들이 더 수혜가 더 예상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가장 활발하게 원샷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윤보험 PB도 관련해가지고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군이 있다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앞서서 두 분께서 말씀을 주셨던 거는 사실상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생각 못 해보셨었던 중소기업 쪽에 대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의 그 상승 모멘텀에 있어서는 좀 더 크게 있을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요. 또 한 가지는 그간에 계속해서 회자됐었던 그 그룹들에 대해서는 빼먹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그룹주에 있어서는 그간에 죄송합니다. 그간의 이제 행보에 있어서 봤었을 때는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 내에서 뭐 이재용 씨가 굉장히 그 최대 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호텔 신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인 씨가 그 최대 주주로 있으시고 또 한 가지는 그간에 여러 다른 요인들에 있어서도 봤었을 때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있어서의 그 관광객들이 유입이 될 거다. 이런 모멘텀까지 있는 거를 봤었을 때는 좀 원샷업하고 맞물렸었을 때 그 호텔 신라도 좀 눈여겨보실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 원샷법에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대기업을 위한 어떤 편법이 아닌가라는 걸로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는 M&A를 통해서 사업의 재편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안 좋은 그 사업 부분, 그 실적이 좋지 않았었던 쪽을 가지고 있었던 뭐 한화에서의 건설 쪽이나 한라홀딩스의 건설 쪽이나 이런 쪽들이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거론됐었던 대형주들이기는 하지만 좀 단기간에 그 상승 효과는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증시 영향을 좀 분석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샷법 국회 통과에 따른 증시 영향 그리고 수혜주를 좀 찾아봤습니다. 투자에 또 잘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제 현재 뭐 미증시 개장 전에 선물 쪽 움직임이 좀 괜찮고요. 야간 선물 지수도 현재 좀 오르고 있고요. 지금 야간 선물 지수부터 보고 또 투자 전략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가 229.80포인트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규장 대비 0.4% 정도 내외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에 있어서도 오늘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380계약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야간 선물 시장 상승을 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 약세해 보이는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죠. 그 유가가 좀 현재 반등폭을 좀 더 늘리면서 크루드오일 선물은 한 3% 정도까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명의 전문가의 내일 시장 투자 의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보험 PB는 코스피 거래소에 대해서는 보유의 의견 그리고 코스닥은 매수 의견 주고 있네요. 양태원 차장도 같은 의견입니다. 거래소는 보유 의견, 코스닥은 매수 의견 주고 있습니다. 양태원 파트너부터 내일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 근거와 또 전략 구성해 주시죠. 최근 항상 강조드렸지만은 되는 업종 가셔야 됩니다. 하나 준비한 표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내수 업종에 대한 지난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는 수출 업종 보셨죠? 전혀 다른 모습 보이고 있죠. 자, 음식료 13.4% 증가할 거고요. 생활 서비스 44%, 소비자 서비스 22%, 유통 1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전에도 제가 코스닥 종목들 다시 말해서 성장 섹터에 대한 중심의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건 어려울수록 희소성의 원리로 인해 가지고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수출주 어려운 부분이 눈에 여실히 띄어 나오고 있고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대해서 이 내수주에 대한 집중을 하시는 게 수익률에는 상당히 좋다. 이거는 당장 뭐 내일뿐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오히려 수출주들 반등 오는 그 기회를 이용해갖고 손실을 최대한 줄이시고 교체에 대한 타이밍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중소형주 쪽이 좀 양호할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는 거죠. 예, 윤보험 PB도 역시 뭐 마찬가지 같은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전략 구성해 주시죠. 사실 양시장 모두 다 좀 부안애동하면서 매매를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대외적인 악재에 있어서는 뭐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비관적으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실타리가 풀렸을 때는 좀 생각지도 않게 좀 용이하게 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에 있어서는 좀 선별적인 매수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것은 앞서서 말씀 주셨던 거와 좀 비슷할 거는 같습니다. 근데 성장을 하고 있는 내수에 있어서를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는 국내에 있어서의 소비 지출 여력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그 지표도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에 있어서의 차이신 그 서비스업 지수가 6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에 있어서도 산업 구조가 지금 제조업 쪽이 아닌 뭐 내수나 소비 쪽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증시에 있어서의 내수 업종에 대해서도 좀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성장은 지속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박세진 PB는 중국 쪽 얘기를 좀 안 물어볼 수 없겠죠. 네. 차이신 PMI 아까 윤보험 PB가 얘기했다시피 네.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오늘 뭐 밀렸다가 그래도 좀 낙폭은 좀 줄긴 했습니다만. 네, 뭐 많이 줄고. 중국 증시가 좀 이제 저점부에 와 있다고 좀 우리가 좀 봐도 될까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대부분이 그 유가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유가가 아니라 그 위안화에 대한 위안화. 추가적인 절하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오늘 상황이고요. 고시안으로 절하됐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위안화가 절하되는 것 자체가 뭐 중국 증시 압박의 뭐 요인이 된다기보다는 정부가 지금 시장에 내놓길 기대하는 대부분의 통화 정책들 그리고 재정 정책들이 그 정부의 판단에 그 시장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지만 이 부분이 오히려 역으로 위안화를 추가적인 절하에 자극을 할까봐 그래서 정부가 좀 시원하게 결정을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좀 증시에 좀 눌림목의 큰 요인인 것 같고요. 오늘 좀 봤었던 의미 있었던 뉴스는 그 중국의 그 화공집단공사가 그 스위스의 종묘기업, 종자기업인 신젠타를 52조 원 하나 기준으로 그 정도의 인수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진행된 해외 M&A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고요. 반도체도 사겠다라고 그러고 영화 콘텐츠도 사겠다고 달려드는 중국이 가장 큰 돈을 어디다 썼냐고 보면 종자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중국이 많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도 좀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중국 자체에 대한 그 서비스업 PMI 지수의 어떻게 보면은 반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와 함께 우리도 어떤 쪽으로 중국을 공략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중국에서 더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자연스럽게 같이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2000년대 중반에는 세계 자원을 다 빨아들이더니 이제는 이제 세계 기업을 다 빨아들이거든요. 중국이요.